기대했습니다. 왜냐면 오늘부터 사실 본격적인 저의 전공 분야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수업 준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 이제 뭔가를 내가 관심 있고 공부하는 걸 할 때는요, 중요한 것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걸 되게 쉽게 딱 다가가는 눈높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 전공 분야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요. 어떤 함정인지 알죠?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아니야. 얘만큼 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보니까 포인트를 딱딱딱딱 집어서 쉽게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걸 빠뜨리면 이건 전문가로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욕망이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안을 덜어내느라고, 채워내느라고 노력한 게 아니라 덜어내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노력만큼 여러분들한테 그런 좋은 이렇게 인풋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자녀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일단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일 거예요. 다시 한번 손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가 유아 또는 누리과정이다. 훌륭하십니다. 초딩이다. 그렇군요. 중딩이다. 네. 초중등 다 가지고 계신 분도, 그죠? 계시죠? 고딩이다. 네. 그리고 아이가 사회인이다. 네, 좋습니다. 다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기른다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 애들은 지가 절로 많이 자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부모가 그랬을 때 무엇을 도와줘야 되고 어떤 커다란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일단 기본은 우리가 뭘 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요, 중간에 제가 자료들을 사진 찍을 기회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료를 다 설명하면 그 당시엔 아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기억이 안 나시죠? 뭐였더라?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되도록 PPT에 좀 쓴 것들이 간단하더라도 그 모티브를 가지고 조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사진을 찍는다든가 메모를 할 틈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정말 필요하다면 얘를 알아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의 기억을 우리가 한번 되돌려 봅시다. 아이폰 기억나시죠? 포노 사피엔스의 출현을 알린 디바이스죠. 아이폰은 누가 만들었나요? 스티브 잡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아이폰 아니에요. 아이폰 저 썼다가 갈아탔습니다. 오래전에 아이폰 1을 쓰고 그 다음에 갈아탔는데요. 이 폰은 갤럭시입니다. 갤럭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삼성. 이상하죠?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가 만들고 갤럭시는 삼성이 만들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으면 갤럭시는 누가 만들어야 되나요? 이재용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왠지 그건 아닌 듯해.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 폰에는 아이폰과 갤럭시 폰과 그 다음에 LG 폰 이런 분류도 있지만 iOS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쓰는 아이폰과, 그죠?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쓰는 LG, 삼성, 기타 등등 etc. 그죠? 이런 폰으로 나뉘기도 해요.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아이폰을 제외한 나머지 폰들의 운영체제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실제로는 폰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뭔가요? 컴퓨터예요. 그죠? 컴퓨터에 그냥 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린 폰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사실 들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걸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2004년에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근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왔냐면 자기 돈을 들여서 와서 찾아갑니다. 어딜 찾아갔을까요? 삼성을 찾아갑니다. 삼성이랑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먼저 뭔가 있었겠죠. 그죠? 통화가 있고 뭔가 이렇게 싸브싸브 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걸 개발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이제 논할 거다. 담당자가 들으니까 어때요? 솔깃하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미팅을 잡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쓴 책에서 이 광경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했어요.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래서 나의 동료가 평상시 복장대로 회의실로 갔다. 평상시 복장은 이들에게 뭘까요? 캐주얼이죠. 바지는 기본 진을 입고, 그죠? 이게 간 거예요. 갔는데 너무 생경한 풍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20명쯤 되는 검정색과 검정색과 구별되지 않은 감색 종류의 양복을 입은 분들이 우르르 회의장에 있는데 아무도 자리에 앉지 않았대요. 어땠을까요, 다? 서서 벽에 쫙 붙어서 이렇게 네모로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요새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그런 회의실은 네모로 쫙 서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들어갔는데 이건 뭐지? 이게 말로만 듣던 이건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지 이렇게 너무 생경하고 이상하고 뭔가 적응되지 않는 느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분이 들어오니까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배꼽 인사와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일동착석. 분위기 굉장히 깔아앉은 분위기였겠죠. 그래서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안드로이드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폰에 들어갈 운영체제. 이게 있으면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폰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세계의 것들을 창조하게 돼요.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어요. 자기가 연락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하는데 16억 원이나 들였는데 조그만 회사에서 8명이 너무 열심히 딱 끝났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일단 사람들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을 안 하고 한 사람만 보겠죠. 누굴까요? 마지막에 들어온 그분. 그분의 입을 주목했던 거예요. 그분이 딱 듣자마자 영어를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번역체로, 왜냐면 그 대사가 다 써 있어요. 야, 너네 6명이 이 일을 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우린 그 일을 하려고 2,000명이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하죠. 왜냐면 뭐 오너는 아니지만 본부장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딴 의견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시키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이 앤디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격 협상조차 못했어요. 왜냐면 뭔가 재밌고 이게 나와야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1, 2, 3가 나오는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닫겠죠. 그리고 쓸쓸히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근데 바로 쓸쓸히 비행기를 타고 간 2주 후에 구글이 이 안드로이드를 삽니다. 2주. 그 전에 미리 약속된 건 아니었겠죠, 그죠? 왜냐면 일단 삼성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 여부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2주 만에 확 샀습니다. 단돈 얼마에? 얼마에 샀을까요, 구글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업다운이 돼가면서 맞추는 거 재밌지 않나요?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안드로이드라는 신기술이 있어. 이게 신기술이야. 얘가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 수 있어.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얼마를 내시겠어요? 구글은 일단 참고로 돈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그죠? 얼마를 냈을까요? 100억. 100억이면 달러로 얼마죠? 제가 환율이 지금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냥 1,000원으로 계산하죠. 우리가 막 1,300원 이러면 머릿속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100억이면 얼마일까요? 1,000만 달러인가요? 아닌가요? 100만 달러인가요? 아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런 개미지옥에 빠지다니. 1,000만 달러 맞나요? 1,000만 달러로 합시다. 100억. 1,000만 달러 맞습니까? 업입니다. 1,000만 달러 넘습니다. 에? 16억짜리인데 100억이면 완전 그게 몇 배야 지금 이렇게 계산하신 거죠? 아주 훌륭하신 관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바로 생활인이기 때문에 이런 그저 계산이 가능한 거죠. 1,000만 달러 넘습니다. 얼마를 제안했을까요? 불러보세요. 단돈이라니까, 단돈. 단돈 1,000만 넘어요. 얼마입니까? 에? 5천만 달러에 계약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앞에 강조드렸죠? 단돈이라고. 왜냐면 지금 이 안드로이드 체제를 쓰는 휴대폰이요. 전 세계 지금 20억 명 이상이 휴대폰을 쓰고 있다고 했죠. 이 스마트폰을. 82% 정도가 이 안드로이드 체제 폰을 써요. 그럼 그 가치라고 하는 거는 단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우버, 뭐 택시 하나도 없는 기업이 막, 90조래 막 이런데 겨우 5천만 달러에 구글에게 매각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겁니다. 16억에 개발했다고 했죠.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매각했는데요. 그냥 매각한 게 아니라 구글의 조건이 뭐였냐면 몽땅 이 사람들이 구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다른 느낌 드시죠? 기술을 딱 사가지고 어떻게 돼? 너는 이제 됐어.
우리 인재 많아. 그리고 버려지는 기술도 되게 많아요. 아시죠? 버려지는 기술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걔가 너무 잠재력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내가 도장 딱 찍어놓고 얘를 죽이는 거죠. 적당한 가격에 후려쳐서 사고 얘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사장된 기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구글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8명을 몽땅 회사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앤디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글의 모바일 부문의 수석 부사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전까지 구글은 검색 엔진을 만들고 그냥 광고를 파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구글은 어땠냐면은 모바일 부문, 로봇 부문, 인공지능 부문 이런 식으로 자기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자기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글의 로봇 부문, 원래는 본인 출발이 그게 아니었는데 로봇 부문 사장을 지내게 되고요. 불행하게도 퇴사할 때는 성추문에 휩싸여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퇴직금으로 단돈 얼마를 받았을까요? 단돈 얼마를 받았을까요? 5천만 달러 업입니다. 그동안 일한 게 있잖아요. 업입니다. 다운입니다. 9천만 달러의 퇴직금을 받아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한 인재한테 9천만 달러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 지불할까요? 이 사람한테 5천만 달러를 주고 내가 기술을 사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은 나에게 앞으로도 먹거리가 되니까. 근데 한 인재한테 이런 돈을 투자한다는 거, 심지어 그것도 퇴직금으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앞으로 만나도 우리 이렇게 성질내고 서로 나쁜 사이 아니야? 이런 비용으로 9천만 달러를 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재가 이제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인재 자체가 뭐냐면 신사업이에요. 개발자만 그거를 네. 더 업그레이드 시킬 개발할 네. 그 아이템을 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죠. 이제 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렇죠. 특허품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기술만 쏙 빼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만든 사람은 또 다른 신기술을, 또 다른 아이디어를, 또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이 실패가 이 사람한테 더 큰 보약이 돼서 더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돈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죽여버려요. 근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애를 키우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미안하지만 네. 삼성은 그래서 저렇게 갔는데 네. 다른 데서는 삼성을 다 죽이는 짓을 계속했어요. 이 천재론을 했기 때문에 삼성 같은 데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제 정주영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된 거지 그걸 네.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네. 근데 조금만 잡으면 배가 아파가고 잡아가고 다 죽이고 안방 보내고 막 처해지고 이 못된 짓을 계속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이라든가 삼성 글로벌 기업이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R&D에 굉장히 많은 걸 투자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조직 문화의 한계라든가, 그죠? 사회적인 문화의 한계,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사실 안드로이드를 놓쳤던 굉장히 이 실수의 순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기업도 어떠냐면 인재가 돈이 되기 때문에 인재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기업도 노력을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채용 시스템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채용 시스템이 내가 이렇게 배가 부르면 와봐. 내가 알아서 골라줄게. 내 취향대로. 그렇지 않아요. 요새 기업의 채용 시스템이 매년 바뀝니다. 작년에 했던 게 없어졌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새로운 게 만들었다가 인문학을 넣었다가 뺐다가 에세이를 넣었다가 뺐다가 뭐 직무검사를 어떻게 했다가 안 했다가 왜 그런 노력을 할까요? 그걸 할 때마다 엄청난 돈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어떠냐면 진짜 중요한 인재를 찾고 싶다는 열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인재한테는 이건희 회장님이 아프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인재를 위해서 전용 제트기를 띄우겠다. 인재만 있다면 내가 제트기를 타고 가서라도 그 사람을 모셔오겠다. 지금 왜냐면 우리는 직장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 직장에 들어갈까를 고민하지만 사실 기업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재가 있다면 제트기를 타고서라도 제트기가 아니라 단돈 아시죠? 단돈 5천만 불 1억 불을 주고서라도 이런 인재를 찾고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떠냐면 이 둘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인재와 기업이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인재도 뭐냐면 기업이 뭘 원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그죠? 기업도 인재가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를 어떻게 될까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구글에 가면 구글 캠퍼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요가도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간에 막 마사지도 받고 내가 인재들이 피곤하면 생산성이 떨어져.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창의적인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요, 퇴사해서 플레이그라운드 글로벌이에요. 뭐죠?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예요. 글로벌 놀이터, 세계 놀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스타트 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옷만 보면 짝퉁인데요, 그죠? 이 앤디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업도 인재를 찾는다. 인재도 기업을 찾지만. 그리고 오히려 기업이 찾는 인재는 어떨까요? 챙기면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글을 갈까? 페이스북을 갈까? 삼성을 갈까? 세 군데서 다 오라 그러는 거죠, 나한테. 실제 이런 인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구글 코리아에 상무를 하고 계신 어떤 분도 국내 어디에 대기업에 붙었는데 구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인터뷰를 해보자. 이분이 고민하다 어딜 갔을까요? 구글에 가서 지금 상무가 된 거예요. 그럼 사실 기업도 경쟁해야 된다는 거 느껴지시죠? 경쟁에서 진 거예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어디에? 구글에.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너 구글 갈래? 삼성 갈래? 그럴 때 우리가 삼성을 가고 싶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인재들이, 그죠? 구글과 페이스북과 다른 회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가 그럼 갖춰야 될 능력이 뭘까요? 이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팔린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간다는데, 능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볼까요? 그래야 우리 애를 이렇게 키우든지, 우리 애한테 이런 재능이 있는지, 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의력, 좋습니다. 근데 창의력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우리 창의력이라는 게 너무 맞아요. 창의력 중요합니다. 창의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좋습니다. 창의력이 뭘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나의 응. 창의력을 개발하는 거. 우리가 네, 없었던 거는 네, 지금까지 없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거는 최초로 발견해서 그 세상화시킨다고 가시화시켜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게. 근데 우리가 성경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 아래 새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창의력은 이미 어떻게 보면 실제로 농업만 해도요. 지금 있는 우리의 그 농업의 품종들 있잖아요. 신석기 시대 후반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청동기 시대 초반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네네네. 뭐냐면은 네. 이 시각의 한계가 있고 네네네. 지식의 한계가 때문에 네. 내가 안 봤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네네네. 모른다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고 네네네네. 이게 그 무궁무궁한 것을 네. 이렇게 일단 요즘에 보면은 내 눈에 보는 것만 믿는 게 바보 멍청이야. 네. 현미경을 쓰고 뒤다보고 망원경을 쓰고 뒤다보라고 얼마나 안 보이는 게 많아. 그쵸. 눈으로 못 쓰는 거에 빈상이가 5%도 안 되는 게 인간의 시각인데 네. 내가 본 것만 믿으려고 이 자체가 이제 창의력이라는 건 그런 쪽으로 쓰다 보면은 네. 못 발견했지만은 발견하는 사람의 몫이 되겠죠. 창의력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냐면요. 해석이 다 다르세요. 그렇죠? 의심을 가지는 거 모든 일에 의심을 가지는 거 좋습니다. 서로 상관없는 것들을 네. 연결시켜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겠죠. 그죠? 그걸 연결해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사실 우리가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 되게 좋은 거이면서 문제인 거예요. 각자의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걸 우리가 다 다르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그게 진짜 뭐야. 이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데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능력들이 그래서 키워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일단 뭘 알아야 키울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리고 뭐냐면 그 방법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창의적 발상을 할 수 있고 창의적 과정을 밟을 수 있으며 창의적 결과물을 낼 것인가. 이것까지가 다 돼야 되거든요. 발상, 결과, 그러니까 발상, 과정, 결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아는 게 없어요. 그럼 이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럴 때 뭐에 맡기냐면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운에 맡기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글자 자체를 막아놨거든요. 네네. 사람 인간 속에 네. 합식자가 들어가고 네네. 칼독자가 들어갔다. 네, 제가 한 분은 모르지만 사람의 사람 인간 밑에 밥. 들어갔고 네. 그리고 칼. 칼독자가 들어갔다. 네. 그게 창자에는 그게 들어갔으니까 네. 이 인간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하. 먹거리라고 하는 것도 지적인 먹거리, 없는 먹거리,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의자를 또 옳은 의자가 들어가 버리니까 네. 그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영역을 집중시키는 것이 창의력 영역이 돼요. 네, 좋습니다. 어원에 대한 가장 정확한 풀이셨고요. 저희가 새겨들을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창의력도 근데 사실 시대에 따라서 조금 강조되는 측면이 다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창의력 말고 다른 능력, 어떤 능력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혁신성. 혁신성. 이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대성. 시대성. 또 얘기해 볼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하나 들어가면 미래성. 미래성. 좋습니다. 또 어떤 거 들어가 볼까요? 리더십 좋습니다. 그렇죠. 리더십 좋습니다. 또요? 어떤 능력?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즘 시대에는 뭐 어떤 유능함이 우리를 먹여 살려? 이런 거예요. 어떤 유능함이 있어야 우리 애가 회사에서 모셔가려는 사람이 돼? 그 유능함의 내용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유능함이 필요할까요? 호기심 좋습니다. 또요? 독특함. 좋습니다. 또요? 필요성, 당연성, 절대성. 필요성, 당연성, 절대성. 절대성. 여기 써놓은 거 보고 느끼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정말 추상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주방에서 양파를 썰 때 능력 어때요? 눈에 확 보여요. 그걸 보면 우리가 능력이 있다 없다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연석이 파바바바바바바. 그 누구죠? 이연복 셰프가 빡 중식도 갖고 파바바바바. 이런 우리가 능력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한 능력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걸 근데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 정체를 알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 들어서 오늘 좋은 얘기 들었다. 재밌었다. 끝이에요. 우리 애는 개뿔. 몰라. 내가 이해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끝.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이 추상적인 게 여러분의 어때야 돼요? 양파를 써는 동작처럼 몸에 붙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체화되고 내가 창의적으로 아이를 지도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창의적으로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이 PT에 늘어나는 장수, 눈알이 뽀개질 것 같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산업혁명 시대 인재가 갖춰야 될 10대 역량. 이게 각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조사가 됐어요. 많이 연구도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창의융합형 인재의 6가지 핵심 역량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것의 오리진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은 사실 이제 서구의 교육들을 많이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20년 늦는다. 20년 정도를 보면 그 입시제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미국 노동청에서 만든 일자리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쓰진 않지만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에 인재가 갖춰야 될 역량을 5년별로 발표하고 있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먼저 2015년에 발표된 거. 그러니까 2015년에 발표된 게 아니라 2015년이 되면 이런 인재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 이런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는데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들이 썼던 것과 어때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020년입니다. 사진 찍으셔요. 이런 걸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찾아보기가 물론 구글에서 잘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자료 찾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자료를 어디 가서 어떤 방식으로 찾으면 되는지 알지만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거는 한 겁니다. 실제로 변화가 크게 있나요, 없나요? 직관적으로 보셨을 때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순위가 어때요? 좀 바뀐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다가 빠진 게 있고 여기에 있다가 없다가 생긴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죠? 여기서는 뭐냐면은 감성 능력이 새로 생겼네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진 게 뭡니까? 두 개가 있네요. 품질 관리 능력하고 적극적 경청 능력. 이것이 빠졌고, 여기서 그럼 들어간 게 뭐냐면, 감성 능력하고, 인지적 유연력. 이런 게 생겼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유사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뭔가 유사하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검증됐다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아,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필요하구나.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제안하고 추적하고 데이터를 그죠? 기반으로 해봤더니 이런 능력들이 실제로 입사 담당자나 실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실제 이제 순위가 그래서 더 올라간 것들도 있죠. 올라간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비판적 사고 능력이 4위에 있다가 쭉 올라갔죠. 창의력은 10위에 있다가 3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걸 안 보고도 창의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자신의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왜? 중요하니까. 그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은 조금은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물론 10가지 다를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대학의 강의실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힘들고. 그러나 이 안에서 이제 몇 가지의 구체적인 예시들, 이건 꼭 알아야 되는 능력 같은 경우는 예시를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어떤 경향과 어떤 방향으로 묶어봐야 되는가, 도대체 얘네들이 왜 중요한가를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은요, 이 자료를 찾아보셔도 되고,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류태우 교수님이 쓰신 건데, 거기서 이제,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실제 이제 미국 사례를 바탕으로 책을 저술하셨기 때문에 그 책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성과 몇 가지의 포인트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1위죠. 부동의 1위. 근데 문제 해결력은 지금도 많이 얘기 듣죠. 문제 해결력이 뭐예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복합 문제 해결력은 뭘까요? 여기에서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복합에 있어요.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은 바로 방점이 이겁니다. 여태까지의 문제는 정답이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과서라는 게 뭐예요? 다 검증된 책이에요. 그죠? 거기는 오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교과서가 바뀌는 세상이에요. 시험 문제가 수능 여러분 볼 때 수능에 문제 제기되죠. 그런 부분이 왜 되는지 아세요? 현실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옛날 세계지리 문제가 오답 판정이 났어요. 문제를 낼 때만 해도 이유 무슨 통계를 냈는데 지금 이유 통계가 달라졌어. 옛날과 그런 같은 게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요새 장마전선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지리 배울 때 아시죠? 6월 말 7월 초가 되면 위에 오호츠크 기단과 밑에 남태평양 기단이 부딪혀서 장마전선을 형성해서 비가 막 내린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없단 말이죠. 왜냐면 세상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이제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답이 없는 문제. 즉, 뭐냐면 새롭거나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거나 실제 연구해봐도 답이 뭔지를 잘 알 수가 없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럼 여기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 불분명한 문제. 여기에는 실제 이걸 해결하는 인지적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 해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인지적 능력 말고 뭘까요? 멘탈의 능력도 필요한 겁니다. 이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 안에는. 그래서 얘가 부동의 1위.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새롭고 불분명한 문제들이 난무하는 세상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기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비판적 사고 능력이에요. 비판적 사고 능력. 많이 들어보셨죠? 비판한다는 게 뭘까요? 비판. 비판이 뭐예요?
동의하지 않는다. 나 반대요. 나 반댈세. 그죠? 이게 비판이다. 비판이 뭔가요? 같은 생각이 아니다. 다르다. 비판이 뭔가요? 비교 판단하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비교 판단한다. 비교 분석해서 네. 좋습니다. 예전까지 비판은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반대의 뜻에 가까웠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지금은 비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유발 하라리 되게 좋아해요. 유발 하라리 책 읽어보시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깨실 수 있어요. 진짜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이 절로 드실 거예요. 근데 나보고 유발 하라리를 비판적으로 해석해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작아지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발 하라리 세계적 석학. 나이 50은 됐지만 맨날 공부하고 내가 저렇게 많은 걸 알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판한다는 건 예전엔 이렇게 작은 자리에 나를 위치한다는 건 거예요. 비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생님을 비판하고, 어떻게 교수님을 비판하고, 어떻게 삼성을 비판해요, 내가. 근데 지금은요, 달라요. 우리가 비판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건 뭐냐면, 유발 하라리 책을 읽었어요. 제가 책에 다 반대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통찰이 뛰어나니까. 근데 어떤 부분은 오바야. 아니, 정말 이렇게까지 될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여긴 물음표예요. 어떤 부분은 너무 암울하게 그려놨어. 난 이건 반댈세야. 인간이 이렇게 둘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기서 일하는 건 뭐냐면 논리적 과정이에요. 비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게 아니고 나는 반대 의견? 이것도 예전에 맞는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뭔가를 볼 때 가르는 거예요. 일단 내가 아는 것, 동의하는 것. 내가 모르는 것, 동의할 수 없는 것을 가르는 거예요. 그죠? 가르고 난 다음에 이 가르는 과정에 계속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동의할 수 없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싫어서. 이게 애예요, 애. 베이비. 책 읽고 나서 어땠어? 싫었어. 슬펐어. 왜? 그냥. 이러면 정말 단전으로부터 이렇게 끌어오르는 분노가 막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럴 때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왜에 대해서 내가 뭔가 써야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논리적으로 비교하고, 그죠? 내가 어디까지 동의하고 어디까지 동의할 수 없을까?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이 논리를 체계화하는 과정 자체가 비판적 사고예요. 이렇게 하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책을 읽고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비판해봐. 이러면 어때요, 애들이?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들이 아이들을 어떠냐면 입을 닫게 하고 질문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써먹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가 이런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어떻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러면 사실 적용하기 어려운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과정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한다.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것을 구분한다. 내가 왜 그런지를 물어본다. 그거를 배열하면 이게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안까지 되면 비판적 사고의 결과 더 놀라운, 더 진일보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한 창의력이에요. 그죠? 창의력이 뭐냐? 일정한 주제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방법을 제안하는 능력. 저는 초점이 여기서 어디 있을까요? 초점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뭐 어절 이런 데 한번 찍어볼까요?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이디어. 기발 어디 있나? 기발! 아이디어! 이게 우리의 편견이에요. 선입견. 저라면 어디에 할 거냐면요. 일정한 주제나 상황이에요. 전제.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 기발한 아이에서 밥 먹다가 혼자 말래 부르는 애가 있어요. 너무 기발하죠. 엉뚱하고. 그죠? 이 아이를 창의적이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아이는 맥락 속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죠.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기쁨이죠. 창의적 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 능력으로 창의력을 얘기할 때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창의력은 뭐냐면 일정한 주제나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 근데 그게 너무 죽여. 끝내줘. 쩔어. 막말로, 그죠? 우리가 이렇게 흔히 쓰는 말로. 이럴 때 이걸 창의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창의력이 정말 오해가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배죠. 이게 뭘까요? 기름. 우리 태안에서도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 해양 사고 중에 가장 끔찍했던 사고가 엑손
데빌즈라고 하는 배가 기름을 유출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기름이 유출됐냐면 이게 알래스카에서 유출됐거든요. 알래스카 유전이 있잖아요. 얘를 실어 나르면서 배에서 이제 기름이 유출됐는데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2천만 병, 4천만 톤이 유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17년 동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알래스카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알래스카가 기름도 나지만 어때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북구 생태계에 사실 굉장히 중심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북극곰도 있죠, 그죠? 바다사자. 온갖 애들이 다 있어요. 얘네들이 다 막 죽고 몇천 마리씩. 그 다음에 이게 기름띠가 마을로 막 밀려오니까 여기가 다 막, 우리 태안도 생각나시잖아요. 바위 하나를 다 닦았어요, 손으로. 수세미 갖고 가고, 그 다음에 흡착포 갖고 가서, 그잖아요? 막 다 닦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근데 닦을 수나 있어요? 춥고, 접근이 어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17년간이나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거짓말같이 해결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 바로 이노센티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온라인 연구개발 R&D 공동체예요. 이게 뭐 하는 데냐? 이런 거예요. 기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인류가 여태까지 과학이나 수학 이런 분야에서 난제 있잖아요. 누가 제안을 했는데 해결이 안 돼. 이런 걸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요. 근데 회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보세요. 상금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10,000, 이 문제는 $100,000. 그래서 문제를 걸었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막 주부, 회사원, 엔지니어, 온갖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달려들었죠. 실제로 이 배가 깨졌을 때 전문가들이 여기 안 붙었을까요? 붙었겠죠. 전문가만 붙었겠어요? 정부도 붙었겠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00만 썼을까요? 아니요. 몇 천만 달러의 돈을 쓰고도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해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그래서 역사에 남은 사람이에요. 이름도 존 데이비스. 너무 평범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제일 평범한 이름이 존 데이비스예요. 이 평범한 이름을 가진 시멘트 회사의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이거 시멘트를 굳지 않게 기계로 젓는 거 뭐가 생각나세요? 레미콘차. 우리가 시멘트를 벗어 쓰잖아요, 그죠? 거기서. 근데 불 때마다 어떠냐면 이게 잘 농도 조절도 안 되고 불편하고 이러니까 어떠냐면 요새는 레미콘차가 돌아다녀요. 레미콘차가 어떻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돌면서. 그죠? 뭐 하려고? 굳지 말라고. 왜냐면 시멘트는 가만히 있으면 굳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 회사 엔지니어인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북극이라서 이 물과 오일이요 젤리가 돼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이게 젤리가 아니고 물과 기름이 돼야 얘를 흡착포로 걷어내든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쓸어 담아서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젤리들이 둥둥 떠다니면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젤리를 다 우주로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냐면 시멘트를 젓는 것처럼 이 오일에다가 뭔가 전동적 자극을 해주면 이 오일이 굳지 않는다. 그럼 오일과 기름을 분리할 수 있다. 이분이 상금으로 얼마를 받았을까요? 단돈 $20,000입니다. 수천만 달러를 들여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이 해결했어요. 저는 일단 이 존 데이비스는 되게 창의적인 엔지니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물론 이 사람이 자기가 이런 경험과 지식이 없으면 오일과 시멘트의 성질을 모르면 이 아이디어 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에는 항상 뭐냐면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주어진 상황과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뭐냐면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여기에 적용시키면 어떨까? 라고 하는 발상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창의적인 엔지니어로서 이 존 데이비스를 생각하고요. 저는 더 창의적인 데가 이 이노센티브라고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냥 세상에 좋은 일을 하겠어. 이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받냐면요. 익명으로 받아요. 익명으로. 회사에. 왜냐면 회사가 돈을 낼 때 여기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나 회사인데. 우리 연구원 박사가 몇 명인데. 우리 박사 할아버지도 몇 명인데. 우리가 해결을 못해서 여기다 냈어? 창피하잖아요. 익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제안해요. 사람들은 왜 일을 할까요? 저는 이게 만약에 이 상금을 $10,000로 걸었으면 이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10,000였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업을 전폐하고 박사들끼리 팀을 짜가지고 박사들은 어떤 게 있냐면 내 전공이 중요해야만 돼요. 아시죠?
이 전공이 없어지면 안 돼요. 이것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성이 가진 또 함정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으로 누수고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게 정말 상금을 타려고 이걸 했을까요? 아니에요. 재미인 거죠. 게임인 거예요. 와, 재밌겠다. 이 사람 회사 안 나가고 이걸 일한 거 아니에요. 그죠? 회사 갔다 와서 다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오늘 이너센티브에 한번 들어가 볼까?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 놀이로. 그러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공간에서 발현되는지를 이 회사는 알았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땠냐면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만든 거예요. 창의성이 무엇인가 100만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원, 오리진부터 시작해서 그죠? 누군가의 이론까지. 근데 창의성이 기본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즐거움이고요. 즐거움을 통한 몰입입니다. 그래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일정한 지식을 바탕으로 뭐가 될 때 그것이 현실의 어떤 주제와 만났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뜯고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를 만든 친구들이 어렸을 때 애플, 뭐 스티브 잡스, 레리 페이지 어렸을 때부터 다 뭐냐면 뭐 라디오 뜯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집에서 막 다 분해하고 에어프라이어기 어떻게 생겼는지 막 엄마가 이야 이럴 때까지 막 이렇게 막 뜯고 이런 애들. 한때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대학 가서 해. 그거 하고 싶으면 공부해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러면요 나중에 그 아이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창의성은 이것으로부터 키워집니다. 볼까요? 인적자원 관리 능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특정 업무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선발해서 동기부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최대의 업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하는 능력. 저기에 있어요. 무슨 능력일까요?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그렇죠? 이것도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넘길 때요. 찍으시면 돼요. 필요한 것들은요. 그리고 그걸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시 갔네요. 앞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협업 능력.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금방 넘어가는 것들은 뒤에 또 구체적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될 거예요. 적어도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뭘 들었는데 모르겠어가 아니라 대충 어렴풋이 무엇인지는 알겠어. 조금 더 내가 적용시키려고 공부해 봐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걸 제가 목표로 했고요. 협업 능력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협업과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나라 말로 4글자 있어요. 우리나라 말? 사자성어라고, 사자성어는 아닌데 독불장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여태까지 리더는 독불장군이었어요. 리더십 그럼 뭐냐면 독불장군. 나를 따라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리더는. 근데 지금은 그런 리더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냐면 한 사람의 천재가 연구실에서 뭐를 만들어내는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돼요. 지금 어떠냐면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디바이스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단계죠. 그리고 보면 지금의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업 기업들은요. 혼자 만든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구글도 2사람이 공동 창업했고요. 그죠? 페이스북도 창업자가 여러 명 있다가 중간에 정리가 됐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 다음에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합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협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감성 능력. 이건 처음 들어온 거죠. 뭘까요? 상대방의 반응을 인지하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이런 거를? 의사소통 능력. 그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제일 많이 핫한 키워드입니다. 바로 공감이란 말이에요. 그죠? 상대방이, 일단 관심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상대방의 반응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내가 그 입장이 돼봐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공감한다고 하는데,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사이코패스예요. 이 공감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왜? 왜 그렇게 행동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고요. 실제로 뭐냐면 이거는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요. 어떤 거냐면 회사란다. 학교에서도 봉사활동 왜 봅니까? 회사에서 인성면접 왜 합니까? 대학 갈 때 인성면접도 대학에서도 보죠. 이제는 이 능력이 그냥
착하면 좋아가 아니라 이런 능력 자체가 없으면 물건을 개발할 수도 없고 서비스를 할 수도 없고 남에게 돈을 받아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이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에서, 그죠?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바뀌면서 소비자의 기호나 성향과 요구, 구매 패턴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 능력이 더 중요한데요.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테플론이라는 신소재가 개발이 됐어요. 테플론, 기억해두세요. 테플론. 어디선가 이제 우리가 아는 브랜드랑 겹칠 겁니다. 테플론. 어딜까요? 혹시 딱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오, 소름. 이건 거의 이 예지의 수준. 아세요, 혹시? 테플론과 관계 모르셨죠? 이 테플론이라는 소재가 어떤 거냐면요. 이게 발명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인간에게. 이게 어떤 소재의 특성을 가졌냐면 고온에 강해요. 고온에서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번들거리는 성질을 가졌어요. 근데 이 테플론이라는 소재가 개발이 됐을 때 프랑스의 한 엔지니어였던 마르크라는 사람은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많았는데 테플론이 개발이 됐다고 신문기사에 났을 거 아니에요. 신소재. 우리 왜 티타늄 이런 것도 개발되면 신문에 막 나잖아요. 신약 이런 것도 막 신문에 나잖아요. 봤는데 와, 고온에 강하고 미끌거린다고? 난 낚시를 좋아하니까 그럼 낚싯줄을 뭔가 얘로 코팅할 수 있으면 낚싯줄이 잘 엉키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집에서 연구에 돌입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어느 날 프라이팬을 방바닥은 아니죠. 부엌에다가 박스에 던지면서 짜증나! 이런 거죠. 왜 짜증이 났을까요? 이놈의 프라이팬이 자꾸 눌러붙는 거예요. 나 주부 경력 오래됐어. 이 정도면 거의 내가 달인이야. 근데 이 달인은 열받겠어. 일단 프라이팬 따위가 완전 열받은 거죠. 이때 이 마르크라는 사람이 우리 마늘 여신님의 신기를 편하게 해주는 게 내가 낚시를 갈래도 그걸 편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낚시를 못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이프의 이 고민을 듣고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프라이팬에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코팅팬이 바로 테팔이에요. 그래서 테팔이 1년에 프라이팬만 팔아서 3조를 법니다. 그런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전설이 또 하나가 있어요. 2년 연구 때 이걸 만든 다음에 원래 이제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미국으로 수출을 했어요. 이 프라이팬은 미국에서 한 달에 100만 개가 팔렸다는. 그것도 1956년인가요?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막 대중매체가 많지도 않을 때인데 주부들의 이건 뭐예요? 주부들의 신인 거죠, 거의. 열광. 이게 없다는 건 내가 살림을 안 한다는 거야. 이건 거의 주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살림하는 여자들의 모든 로망이 바로 뭐냐면 테팔 프라이팬에 반영이 됐겠죠. 이 테팔은 그 다음에도 주부들을 위한 혁신적 상품들을 내놔요. 혹시 뭐가 또 혁신인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매직 핸즈. 아시죠? 왜냐면 프라이팬이 쌓으면 이게 이렇게도 안 들어가고 옆으로도 안 들어가요. 찬장에. 그리고 예를 들면 냄비를 쌓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주부들 다 공감하시죠? 이 부엌에 안 들어와 본 분들은 모르세요. 이걸 주부들이라면 이 매직 핸즈라는 애가 정말 얼마나 매직인지 아실 수 있어요.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테팔. 빨간 동그라미. 우리가 옛날에는 어땠어요? 이게 손으로 막 대봤잖아요. 얘가 지금 됐어? 온도가 몇 도야? 근데 지금은 얘가 내가 기름을 부어도 되는 온도가 됐어? 가열해서 음식을 넣어도 되는 온도가 됐어를 센서를 통해서 그 빨간 게 글자가 사라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넣어도 돼요. 이게 바로 감성 능력, 공감 능력에서 시작한 거예요. 공감 능력은 와이프가 힘들대, 짜증이 난대, 프라이팬을 던졌어. 그냥 쉬어. 계란 후라이 먹지 말지 뭐. 이럴 때 여러분 기쁘세요? 여기서부터 단전으로부터 분노를 느끼세요. 분노가 저는 끌어올라요. 이건 공감이 아니죠.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진짜 공감한다는 건 그 입장이 돼보는 거. 부엌에 가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야 이거 진짜 못 쓰겠다. 테팔은 지금도요 1년에 연구원들이 맨날 뭐랄까요? 감자를 깎고 지지고 볶고 박사님들이 앞치마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주부들에게 공감할 수 없어요. 뭐가 불편한지 알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 상품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미래 능력을 얘기하는데 왜냐면 미래 능력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랬죠. 미래력. 뭔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본 적도 없고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성 능력, 공감한다는 게 어떤 거야? 공감해서 디자인하고 상품을 만든다는 게 어떤 거야를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그죠? 이걸 통해서 어때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훈련을 하면 우리 아이가 이런 디자이너로, 이런 상품을 만드는 사람으로 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겁니다. 테팔. 아름답죠? 매직 핸즈. 너무 훌륭하죠? 잠깐 5분만 쉬었다가요. 조시계로 다시 11시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